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183일 후의 비밀이 한국에서 밝혀졌다. 2. 도난당한 KF-21 기술. 3. 한국의 비밀카드가 드디어 사용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KF-21 보라매의 초음속 비행까지 183일의 여정을 한 영상에 담았습니다. 마침내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라매의 제작시설이 있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여러 관계자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식간에 하늘을 가르고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납고에서 나온 KF-21 보라매의 그 모습을 지켜본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사실 KF-21의 존재부터가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 자전거조차 스스로 못 만들던 변방의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오로지 인적 자원만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세계 열강들의 견줄만한 첨단 제트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관련 전문가들의 생각은 또 다른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번 KF-21의 비행은 당연하다는 듯 이미 다양한 차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심지어 대형 수송기나 민항기에 사용할 수 있는 초대형 항공용 제트 엔진의 설계까지 고려 중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네요. KF-21 보라매가 대한민국 항공사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라매 시제기의 완성은 대한민국이 1991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순수 국산 풀업기 KT-10B로부터 단 30년 만에 독자적으로 4.5세대 제트 전투기를 확보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증명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기적이라 할 만한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KF-21 개발에 얽힌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수준과 위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4.5세대 이상의 첨단 전투기는 전투기 자체도 만들기 어렵지만 그 안에 들어갈 각종 항전 장비와 센서 체계, 그리고 여러 부가적인 설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네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한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레이더, 전자전 체계, 스텔스 소재와 무장을 국산화하고 이를 국산 소프트웨어로 통합해 국산 전투기에서 작동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KF-21 보라매가 넘어야 할 아주 크고 높은 벽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 엔진 분야입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지 에비오닉스가 개발하고 우리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선스 생산한 F414 G400K 엔진이 탑재됩니다. 이 엔진의 드라이 스러스트는 추력 14,770파운드로 애프터버너를 사용한 최대 추력은 22,000파운드인데요. 이 정도 성능이면 현존하는 전투기 엔진 중 중상급 성능의 엔진입니다. F-119나 F-135 같은 엔진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대신 미 해군의 주력기 FA-18EF 슈퍼호넷이나 현존 최강의 전술용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등에서 운용되며 파생형인 스웨덴의 명품 전투기 제이스민 39 그리펜 EF 등에 사용되고 있어 신뢰성이 아주 무수한 엔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KF-X 사업에 딱 알맞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엔진의 라이선스 생산을 담당하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에 따르면 블리스크 회전체 등 엔진의 핵심 부품 중 40%가량을 국산화했으며 이렇게 국산화한 부품과 다른 부품들을 근무 경력 20에서 30년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섬세한 수작업으로 결합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F414급 엔진 역시 한국의 기술력으로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사업 동향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상용이나 군용으로 사용할 고성능 항공 엔진을 제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조차 한국이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중심에 5,500파운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무인기에 사용할 수 있는 5,500파운드 추력항공 엔진의 코어부를 개발해 이를 더 고성능의 터보팬 항공 엔진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600K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 기술진이 얼마 전 해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코어부 개발을 마무리 짓고 2025년까지 코어부를 활용한 8,000에서 10,000파운드 수준의 터보팬 엔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이 견딜 수 있는 터빈 입구 온도 T슬 200K 향상하기 위해 별도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T1800K급 엔진을 개발할 기반을 준비 중이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1600도, 그러니까 1870K를 견딜 수 있는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개발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바로 보람의 블록 3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라고 불리는 F-22 랩터에 탑재되는 F-119 엔진의 TC 1922K입니다. 그러니까 1870K급 이상의 엔진 코어부가 개발 중이라는 뜻은 대략 10년 만밖으로 F-119 엔진에 맞먹는 엔진을 개발할 기반을 한국이 마련 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이 이렇게 고성능 엔진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개발할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야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무인기에 사용하겠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면 유인기에 사용할 고성능 엔진을 개발할 게 뻔한데요. 그 후보로 지목되는 게 바로 보람의 블록 3입니다. 한국이 고성능의 엔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추중비 때문입니다. 현재 보람의 추중비는 2이 넘습니다. 추중비는 추력 중량비의 줄임말로 전투기의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추중비가 1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엔진의 추력이 전투기의 무게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는 말인데요. 즉 날개가 없어도 기체를 하늘로 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중비가 높으면 전투기의 기술을 아주 높게 들어 전투기를 급감속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엔진의 힘만으로 전투기를 기동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고난이도의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동을 포스트 스톨 기동이라고 합니다. 보람의 역시 이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블록 3개량인데요. 블록 3개량을 통해 다양한 센서와 장비들이 내장되면서 기존 보람의 무게가 늘어 추중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최근까지는 그 대상으로 지사가 한국과 공동 개발을 밀고 있는 F414 EP 엔진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엔진은 기존 F414를 크게 개량한 차세대 엔진으로 F414가 기반인 보라매에 장착하기 적합하고 예상 성능이 무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투기를 독자 개발해도 전투기의 가장 핵심 부품인 엔진 종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외산이란 뜻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기술진이 보람의 120대가 공군에 완전히 납품될 시기인 2032년까지 1870K 이상의 킷을 가진 고성능 저바이패스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이런 종속적인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즉 1870K 또는 그보다 고수준의 킷을 가진 엔진이라면 현재 미국산 엔진에 종속되던 위치에서 한국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KF-21 보람의 엔진까지 완전히 국산화된 순수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제 엔진을 수입할 필요 없이 국산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계획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미 개발된 지 30년이 더 된 F-22 랩터를 겨우 따라잡아봤자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압도적인 수준의 항공 엔진을 개발할 것이고 결국 엔진 종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F-35에 쓰이는 F-135 엔진은 단발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 스러스트만 27,000파운드에 F터버너를 사용한 최대 추력은 무려 40,000파운드에 달합니다. 그만큼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이 엄청난데요.
그래서 F135의 깃은 무려 2260K에 달합니다. 이는 무려 1980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 중인 1800K 섭씨로 환산했을 때 1526.8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려 400도가 훨씬 넘는 고온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시사에서 차세대기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XA100 적응형 사이클 엔진은 무려 2520K, 그러니까 2246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이 차세대기를 위해 시험품을 내놓은 XF9 엔진조차도 TC 2074K에 달해 섭씨 1800도를 견딜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2030년대 우리가 랩터급 엔진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조차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앞에서 주장한 일각의 내용처럼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게 모두 부질없어 보입니다. 이래서야 자급자족은 가능해도 수출 경쟁에서는 승부가 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도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항공 엔진을 개발하면 항공 엔진 시장을 독점 중인 서방 기업들로부터 엔진과 기술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합니다. 한국이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다 미운털이 박혀 항공산업 자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2022년 현재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은 미국의 지 에비오닉스, 프렛 앤 휘트니와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사프란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대형기용 엔진으로 유명한 CFM 인터내셔널은 지와 사프란의 합작사일 정도입니다. 그나마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독자적으로 엔진을 설계 및 개발하고 운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일각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이 항공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정답은 전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항공시장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것은 바로 엔진 독립인데요. 중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서 세계 항공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무려 1981년부터 자국의 중공업 제조사들을 뭉쳐 일본 항공기 엔진 협회 제익을 운용 중입니다. 그래서 XF9 같은 첨단 엔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런 국가중점 항공 엔진 개발에 감명을 받은 중국이 최근 자국의 항공기업들을 모두 뭉쳐 중국 항공엔진그룹 ECC를 출범시켰습니다. 즉,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항공 독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시에 여러 국가가 항공 엔진 개발을 시작하자 경고하던 항공 엔진의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항공 엔진을 개발하더라도 우리가 입을 제재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란 것이죠. 이를 증명하듯 지난 3월 30일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관리위에서 고추력 항공 엔진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 언급된 항공기용 고추력 추진에너지 기술을 고도화하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진척이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재료연구소 산하 극한소재연구소로 들어가 보면 이미 섭씨 1650도, 그러니까 1920K 항공 엔진에스 단결정 소재가 개발되어 있음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는 달리 말해 우리 연구진이 2000K 수준의 내열 소재 연구에 이미 돌입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30년대 개발된 터보팬 엔진의 성능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뛰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5500파운드급 코어부를 대형화해 추력만 5000파운드급 항공기용 코어부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력 40000파운드급 고바이패스 대형 엔진을 개발하자는 내용인데요.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민항기, 수송기, 특수작 전기를 완전 국산으로 개발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즉 진정한 항공 자주국방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질투한 대만이 KF-21을 앞지르겠다며 무리한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다가 폭삭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9일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투기가 세상에 드러나기 바로 직전인 4월 5일, 대만에서 새로운 전투기 개발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원래 2029년까지 여러 형태의 시제기 9대를 검증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부득이하게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대만은 부족한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KF-21을 참조해 빠르게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인데요. 심지어 이를 위해 항공엔진의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보라매가 사용하는 F414 엔진을 긴급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정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2022년 설계를 시작해 2023년 시제기 양산을 시작, 2024년까지 시제기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테스트를 2025년까지 마무리 짓고 2026년까지 최소 6대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말 황당한 일정입니다. 전투기 개발이 동네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계획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반대로 그만큼 대만이 얼마나 자국 전투기 개발에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당장 대만이 참조했다는 우리 KF-21 개발 계획만 하더라도 사업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까지 10년을 염두에 뒀습니다. 따라서 대만의 계획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대만 개발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이런 엉터리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만이 자존심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89년 FCK-1 경국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며 동북아시아에서 항공 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내심 낮춰보던 한국이 훨씬 나은 전투기를 만드니 부랴부랴 능력도 안 되면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으로 분명한 것은 이대로라면 대만의 차기 전투기 사업은 말 그대로 폭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KF-21 시험 비행 성공을 계기로 우리의 항공산업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주축이 되어 KF-21 보라매의 뒤를 이어 우리 하늘을 지킬 차세대 군용기 개발 계획을 준비 중인데요.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우리 공군은 에어포스 퀸텀 5.0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공군 발전 계획을 완성해 민간에 공개했습니다. 2030년부터 매 10년마다 한 단계 한 단계 향상될 우리 공군의 모습을 매우 선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공군이 제시한 에어포스 퀀텀 5.0조차 생소합니다.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요. 1980년대 대만인들에게 아주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의 4마리 용은 198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뒤를 이어 경제 발전을 하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그중 상당히 앞서는 국가였는데요. 당시 대만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1989년 실전 배치된 FCK-1 경국 전투기입니다. 경국 전투기는 미제 F5의 구형화가 심해지자 대만이 자체 개발한 국산 전투기입니다. 전폭 8.5m, 전장 14.5m의 자체 중량 6.5톤, 최대 이륙 중량 9톤인 쌍발 터보팬 경량 전투기입니다. 9,500파운드 추력의 탭 1042-70 엔진 2기를 장착해 당시로서는 상당히 빠른 마하 1.7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 자체 개발한 텐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슝펑 공대함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어 공격력도 좋았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독자 항공기술력은 전무했습니다. 경국의 시제가 개발된 1985년 대한민국에서는 경국이 대체하려는 F5의 라이선스 생산이 한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조립 생산이었는데요. 그래서 1990년대까지 경국 전투기는 한국과 대만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급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 12월 첫 순수 국산 항공기 KT-1 웅비의 초도 비행에 성공하더니 불과 10년 만인 2001년 10월 31일 경국보다 훨씬 우수한
세계 최고 성능의 훈련기 T-50X 골든 이글의 시제기를 완성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후 연달마 수출에 성공하며 FA-50이라는 훌륭한 파생형까지 등장해버렸는데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대만과 한국의 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리에 멈춰선 대만과 달리 쉼없이 발전한 한국이 중국, 일본과 어깨를 맞댈 정도로 강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만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게 뒤처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T-50은 한국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로 만든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는데요.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 현실을 부정하던 대만인들의 가슴에 쐐기를 꽂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의 체계 개발 계약을 끝마치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이 신설된 것입니다. 만약 KF-X 사업이 성공한다면 한국과 대만의 격차는 이제 감히 따라잡을 생각을 못할 정도로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자 많은 혐한 성향 대만인들이 KF-21 사업의 실패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일본의 카피나 만들던 한국이 무슨 4.5세대 첨단 전투기냐며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으면 레이더고 전자장비고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비꼬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리 미국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 없이도 한국은 이사 레이더, 전자전 체계, 아르스트-T, TGP 등을 독자 개발하며 성공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해 나간 것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9일 있었던 시제기 출고식은 그야말로 대만 혐한 멸망의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이 대만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했다면 대만도 할 수 있다며 날로 늘어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역시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따라 대만 역시 전투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2019년 대만 중산과학원에서 계획한 차세대 선진 방어 전투기 에드 사업을 앞당기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2020년부터 진행 중이던 스텔스기 개발 계획을 앞당겨 2023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4년까지 시제기를 완성한 뒤 2025년 첫 비행에 나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계획입니다. 대만 개발진 역시 이런 미친 일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F-21을 그대로 참고하기 위해 엔진부터 설계까지 완전히 모방한 전투기 개발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만이 한국을 제대로 따라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대만이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말 수 없으나 대한민국은 그동안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초내열 합금, 스텔스 도료, 레이더용 질화 갈륨 소자와 같은 첨단 핵심 소재 개발과 4대 핵심 체계 독자 개발, F414 엔진 라이선스 생산 등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준비를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몇몇 기술들은 KF-X가 개발되기 훨씬 이전부터 수십 년에 걸쳐 차근차근 발전시킨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만 개발진이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이 10년 이상 준비한 성과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1989년 첫 초도비행에 성공한 대만의 경국 전투기 국산화율은 불과 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국산화를 통해 파생형인 T-5 훈련기의 경우 2019년 등장한 초도기가 국산화율 55%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처럼 외산을 조립하는 방식이라면 대만도 부족하게나마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를 흉내내는데 성공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할 게 뻔합니다. 그 이유는 KF-21 보라매의 국산화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2021년 4월 9일 출고된 KF-21 보라매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엔진 등 일부 부품 때문에 국산화율이 좀 낮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처음 개발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심지어 엔진 국산화 등을 통해 국산 화물을 더 끌어올릴 계획이 여럿 남아있어 앞으로 국산화율은 더 올라갈 예정인데요. 정리하자면
대만은 더 이상 한국의 비교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으로 불과 30년 만에 한국이 대만을 완전히 제쳐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우리 군과 개발진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미래와 더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보라매를 운용할 우리 공군의 경우 에어포스 퀸텀 5.0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혁신을 추진 중인데요. 에어포스 퀸텀 5.0은 2050년까지 우리 공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추겁의 미래 계획입니다.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주 전력의 육성을 책임지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 대한민국 공군의 최대 단점 중 하나였던 부족한 전자전 역량을 보충하고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디지털 매트릭스 프로젝트. 복잡화되고 서로의 연결이 중요한 미래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체계를 구상하는 A 프로젝트. 유무인 복합 전투 멀티 등 여러 새로운 전장에서 효과적인 교전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육성하는 에이스 프로젝트. 그리고 이 모든 체계를 총괄하고 실시간으로 지휘해 여러 단위로 분산된 모자이크형 군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진행되는 미래 지휘통제체계 발전 계획인 폴라리스 프로젝트 등 5대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10년마다 3단계로 나눠 수행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신규 항공기가 개발되고 배치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방TV, 국방포커스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2030년까지 무인 다목적기, KF-X 후속기, 대형 수송기가 개발 또는 신규 도입될 것이며 2040년대까지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차세대 천공, 공중위성발사 수송기가 국산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50년에는 지금까지 개발된 전투체계를 엮어 미래전에 적합한 초고성능 전장관리체계, 6세대 유무인 복합전투기, 차세대 L승과 조기 경보기, 그리고 대형 무인 수송기를 국산화 및 전력화하려고 하는데요. 공군의 사업이 너무 엄청나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2040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무기들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KF-21 1대와 최대 4대의 편대군으로 함께 작전할 무인기용 엔진의 코어부를 완성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대형 항공 엔진 개발을 탐색 중이며 차세대 천공, 그러니까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용 다기능 레이더를 이사 레이더로 개발 중입니다. 또 MQ-9 리퍼급 중형 공격용 무인기, 중고도 무인기 무아브라는 명칭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크고 강력한 무인기 개발을 시도 중입니다. 그리고 공중 발사 수송기 역시 누리호 이후 진행될 여러 우주 사업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도 2040년 계획이 상당수 진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공군이 계획한 차세대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대만처럼 꿈같은 망상이 아니란 것이죠. 이 모든 사업의 단초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독자 기술을 통한 국산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첫 시작을 우리의 KF-21이 비행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새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KF-21 보람의 CJ-3호기의 최초 비행 성공입니다. 이로써 KF-21은 단저형 시제기가 모두 초도 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초음속 전투기로서의 테스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날 KF-21을 둘러싼 잡음이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KF-21이 사실 것만 멀쩡해 보이는 가짜라는 주장이 등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시속 370km, 고도 4,600m, 그리고 37분. KF-21 CJ-3호기의 비행 기록입니다. 이번에도 첫 비행인 만큼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좋은 날 CJ-3호기 초도 비행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왜 한국은 맨날 같은 비행만 하냐, 사실 말만 초음속 전투기지 실제는 경비행기 수준인 거 아니냐는 등 온갖 비방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한국이 KF-21의 저속 순함 장면만 공개하는 걸 보니
뭔가 뒤 구린 부분이 있는 거 아냐는 겁니다. 특히 KF-21 개발을 잔뜩 견지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사실 당장 중국만 봐도 초음속 전투기 시장에서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국방부를 해킹하면서까지 FC-31을 개발했지만 정작 차세대 스텔스기랍시고 나온 게 워낙 성능이 딸려서 자국 공군에게까지 외면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에서 FC-31을 제식으로 채택하길 거부한 건데요. 그나마 중국의 차세대 함재기로 추역하면서 체면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함재기였던 J-15가 양산 중단 사태까지 생길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마냥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해군에서조차 그래도 J-15보단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사정은 일본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자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인 F-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면 한국보다 빠른 건데요. 하지만 F-2의 세계적인 평가는 어디까지나 F-16의 아류자 취급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폴란드와 미국이 2022년 주최한 F-16 글로벌 운용기술 국제회의의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일본이 운용 중인 전투기에는 F-16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인데요. 일본이 자체 개발했다는 F-2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F-16과 비슷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 KF-21의 시제 비행을 연달아 성공하는 게 배열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이를 악물고 KF-21이 너무 고평가되었다며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전투기 비행 시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몰지각한 주장입니다. KF-21 비행 시험 중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KF-21 비행 시험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초기 비행 건전성 시험을 시작으로 고도, 속도, 기동 능력 등 각 항목에서 수십 수백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애초에 시제기마다 시험에 사용되는 용도가 다릅니다. 일례로 시제 1호기의 경우 속도,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KF-21의 속도붐을 테스트하는 시제기입니다. 반면 시제 2호기는 구조화 중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곧 코브라 기동 같은 입체적이고 다양한 기동을 전개했을 때 전투기가 얼마나 하중을 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시제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도 비행을 성공한 시제 3호기는 속도와 구조화 중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모두 갖춘 다용도, 다목적 시제기인데요. 앞으로 KF-21은 벌써 초음속 비행 시험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고 잇따라 고바등각 시험, 공중급유 시험, 무장분리발사 시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초음속 비행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시험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인 이무기술이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전투기의 개발에 있어 아음속과 초음속의 격차는 그야말로 천지차이기 때문이네요. 대기 중에서 소리가 나아가는 속도인 시속 1224km를 돌파하는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은 음속의 벽을 돌파하면서 손익붐을 일으키는데요. 전투기의 속도가 공기를 가르며 만들어낸 파장의 속도보다 빨라지면서 압축된 파장이 굉음과 함께 충격파로 발산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손익붐 현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초음속 비행은 그 자체가 생명을 건 고개 비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투기에 엄청난 하중이 가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초음속 비행 시 중력 가속도는 평시 대비 8에서 9배, 단순 계산으로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에 대입해봐도 230톤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기체 구조에 엄청난 스트레스인데요. 심한 경우 동체에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전투기 프레임이 뒤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KF-21은 추정 최대 속력인 마하 1.81까지 속력을 조금씩 더해가면서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일각의 주장처럼 KF-21이 항상 같은 저속 순항만 한다는 건 어이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초도 비행이라는 거듭말을 시작으로 초음속과 최대 속력 비행까지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간다고 보는 게 옳은데요. 현대의 모든 최첨단 기술이 총집합된 전투기가 하루아침에 초음속 비행까지 완성되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성과 신뢰도 검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게다가 초음속 비행은 단순히 기체가 튼튼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의 전투기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통칭 FBW 시스템을 통해 기체를 조종합니다. 쉽게 말해 기계식으로 조종관과 연결되어 있던 전투기 조종면을 컴퓨터로 연결한 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전기식 전자제어식 파워 핸들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도 300km를 넘는 게 불가능한 반면 전투기는 그보다 4배 이상 빠른 초음속을 자유롭게 비행하다 보니 FBW에도 지속적인 조정과 업데이트가 필요한데요. 더군다나 초음속 비행 시 전투기에는 복잡한 와류가 발생하고 심할 경우 양쪽 날개에 비대칭 와류가 발생하여 제어 불가능 사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KF-21은 이를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해 조금씩 속도를 올리며 모든 단계의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러니 고작 한두 번의 비행으로는 바뀌는 게 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보천리 마보십리라는 고사성어처럼 느린 대신 꾸준하고 확실하게 멀리 가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테스트 항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CJ1호기는 속도, CJ2호기는 구조화 중 영역을 시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한 고받음각 시험도 올해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투기가 저속에서 기술을 쳐들었을 때 양력이 소실되는 상황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고받음각 상태에서 양력이 소실되면 순간적으로 전투기 조종 불능 사태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입체적인 기동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아무리 현대 전투기의 공격 범위가 넓어졌다 하더라도 늘 우아한 싸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KF-21은 민간 공개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KF-21은 하루하루 천천히 완벽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보완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태극기 옆에 자리 잡은 보기 싫은 인니 국기입니다. 인니 국기만 떼어버리거나 위아래를 바꿔서 폴란드 국기로 바꿔버리면 KF-21이 한 단계 더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의 파생형인 폴란드의 크라브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처참하게 엑스설났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공격으로 격엑스된 크라브 자주포를 분석한 결과 놀랄만한 결론이 나와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국 무기계약을 엎어버리자던 폴란드 반대파들은 할 말이 궁색해졌다고 합니다. 이참에 K9을 까내리려던 일본 극우 네티즌들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K9 자주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폴란드의 크라브 자주포가 러시아의 반격에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최근 기승 부리고 있는 러시아의 자엑스 드론 렌CC 은원패 중이던 크라브 자주포를 공격한 건데요. 크라브 자주포의 상부 포탑이 완전히 날아가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BZH-2000보다 어느 부분에선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크라브 자주포인데 그 방어력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크라브 자주포의 격파 소식에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K9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전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나와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크라브 자주포가 엑스파된 사진입니다. 앞서 상부에서 공격을 받아 완파되었던 크라브 자주포와 다르게 대전차 엑스레이를 받고 궤도와 하부가 손상되어 운용이 불가능해진 크라브 자주포인데요. 앞서 경우와 다르게 이번에는 사익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공격당한 부위가 차체였기 때문이네요. 한국 K9의 차체를 그대로 가져다 쓴 부위만이 공격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크라브 자주포의 차체는 K9과 같은 부품을 쓰고 있지만 포탑 부문은 영국 AS-90 자주포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탑 부위의 장갑만이 차체에 비해 부실한 사람으로 치자면 하체만 근육이 넘치는데 상체는 비실한 체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국내 포스코에서 특수 제작한 두께 35mm의 고경도,
고장력 특수강을 사용한 장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부 10m 고도에서 폭발한 15만 2155mm 포탄에 대해서도 승무원을 보호하는 게 가능하죠. 이에 비해 크라브 자주포 포탑 부분 장갑은 최대 17mm에 불과해 K9 자주포 장갑의 절반도 안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AS-90 포신이 이미 단종돼버린 구형인데다가 실전에서 포신이 과열되어 녹아 떨어져 나가는 대참사까지 일어났었죠. K9 자주포의 방호 능력은 이미 실전을 통해 검증이 됐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훈련 중이던 육문의 K9 자주포 중 2대가 북한의 기습포격에 의해 고장을 일으켜 반격에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전까지 포격 훈련 중이었기에 해치를 전부 열고 있던 자주포의 내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작동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와중에도 탑승 인원들을 지켜냈었고 나머지 상운이 곧바로 반격에 나서 K9 자주포의 방호력을 증명했었죠. 실제로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해외에서 우리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을 증명하는 사례로 남아 K9 자주포가 불티나게 팔릴 수 있게 해주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크라브 자주포 손실로 인해 폴란드 내부 한국 무기 반대론자들의 세력이 힘을 못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폴란드이지만 자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 정권과 반대하는 야당에서 다음 정권을 잡게 될 경우 한국과의 무기 수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죠. 이들이 그 근거로 삼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크라브 자주포의 활약이었는데요. 자국산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활약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며 폴란드 방산도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건 꿈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라브 자주포는 확실히 준수한 성능의 자주포이긴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게 폴란드의 방산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탑은 이미 영국에서 검증된 자주포의 포탑을 가져다 썼고 자체 제작하려 애쓰던 차체도 끝끝내 반동 제어도 하지 못하는 실패작이라 K9의 차체를 가져다 완성한 것이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부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폴란드에서 조립만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제 차체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못했을 무기이기에 해외에서도 사실상 K9 자주포의 아류작이나 파생형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두 번의 피격에서 K9 차체로 된 부분만이 무사해 결국 크라브 자주포는 K9의 하위 후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으로 K9보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뒤떨어지는 크라브 자주포이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닙니다. 게다가 크라브 자주포의 포탑은 영국에서 생산 중단되었고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 중이나 향후 개량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또한 이번 배송을 통해 양국의 방산 역량 격차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는데요. 폴란드에서 1년 동안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는 겨우 20문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단 4개월 만에 24문의 K9 자주포를 보내주었습니다. 동시에 에스토니아에 보낼 6문까지 같이 실어보냈고 폴란드에서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도 차체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조립했던 걸 생각한다면 너무 격이 달라 비교하기도 못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건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폴란드 정치인들 뿐인 듯합니다. 이미 크라브를 생산하고 있는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기업인 PGZ는 크라브 생산 라인을 K2, K9 생산 라인으로 교체하고 유럽의 한국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PGZ의 회장 세바스찬 흐바웻 회장은 한국 측의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이라며 한국과 방산 협력을 좀 더 깊은 부분까지 이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답게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란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도 자주포 중에서 손꼽는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는 K9 자주포이지만 발전하는 대전차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K9 장갑차 전용 특수장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차용으로 널리 사용 중인 DPICM의 약점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장갑인데요. 성형 장약탄을 잘 살펴보면 오목한 모양으로 성형되어 포격수력을 한 점에 집중시켜
관동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형상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 차량 상부에 실리콘 고무로 만든 부드럽고 긴 쐐기형의 방해물을 설치할 경우 상부로 떨어진 DPICM 자탄 하부에 위치한 성형 장약탄 내부까지 부드러운 재질의 쐐기형 방해물이 삽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쐐기형 방해물이 자탄 내부에 삽입된 상태에서 DX하게 된다면 내부 삽입물로 인해 성형 장약탄의 DX 과정이 방해받아 자탄의 관통력이 90%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이라 명명된 이 특수장갑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에서 K420 DPICM과 RTV 실리콘 고무로 만든 쐐기형 방해물을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시뮬레이션의 95%와 매우 유사한 94%의 관동력 감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은 실리콘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기존 X발 반응 장갑과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고 가볍습니다. 또한 X발 반응 장갑은 취급하기도 어렵고 작동할 경우 대량의 파편을 만들어내 장갑차 주변의 보병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어 점차적으로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은 성형 장약탄에 라인억이 그대로 노출된 대전차 무기에만 효과적이기에 RPG-7 대전차 로켓처럼 라이너가 장갑으로 보호받는 무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후방에서 DPICM탄 위협에 노출되는 자주포에나 장갑차에 적합하기에 현재 국내 장갑차 중에서는 AS-21 레드백에 앞서 장착되어 있고 향후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차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번 독일 푸마 장갑차 대량 결함 사태와 더불어 PZH-2000 자주포 역시 가동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독일이 방산 강국이라는 환상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K9을 가장 열심히 까내리며 독일을 추앙하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한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평시에 105문 중 40문 정도밖에 움직일 수 없는 PZH-2000과 1000문 이상 보유하고 훈련할 때도 호래하게 쏴대는 K9을 비교하자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라지. 자국 육군 재편성을 어떻게든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일 뿐더러 이 참상을 보고도 구입을 결정한 나라의 담당자는 국민에게 거리에서 매달려버릴 걸. 독일은 앞으로 5년은 수출할 여력은 없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육군은 굉장히 강할지도 몰라. 상대적이 아니라도 포병에 미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관계상 절대적으로 세계 톱 레벨의 육군 대국이야. 세계적으로 저기만큼 포병 밀도가 짙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아. 독일 연방군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자위대도 가지고 있는 문제야. 선뜻 웃을 수가 없다. 최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경쟁자들이 알아서 침몰하면서 한국 무기가 좋다고 주위에서 띄워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단 수년 만에 바뀐 한국 무기의 위상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K방산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냅니다.